라카 여러분 안녕하세요, 락소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책이 좀 어마어마하게 많죠? 사실 어마어마하게까지는 아니긴 한데 요게 제가 올해 읽은, 그러니까 한 6월 말까지 읽은 책들의 목록입니다. 목록이라기보다는 약간 무덤이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책 무덤. 이번 주에 무슨 영상을 찍을까 고민을 하다가 누군가 상반기 베스트를 한번 꼽아보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상반기 베스트? 뭐 좋지 하고 뭐 몇 권을 꼽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득 그냥 읽었던 책을 싹 꺼내놓고 월드컵 하는 느낌으로 하나씩 단투대 매치를 열어서 뭐 재미삼아 순위를 가려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읽었던 책을 모조리 꺼내왔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녹화를 누르면서도 상당히 겁이 나는 게 이 영상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게 될 것인지. 아마 높은 확률로 자막을 작업을 안 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이게 영상이 길어지면 자막 작업하는 게 너무 고되니까 최대한 또박또박 말해 볼 테니까 자막이 안 달려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드디어 오늘 한번 이 책들의 짧은 평들과 함께 순위를 가려보도록 하죠. 뭐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은 어떤 책들은 되게 간단한 감상만 있는 것들도 있고, 뭐 굳이 뭐 순위를 매길 필요 없는 책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잠깐 커피 좀 마시고 시작할게요. 커피 안 마시면 못해. 자, 뭐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두 권을 임의로 집어서, 그래서 뭘 올리고 뭘 내릴 거냐 결정을 할 거고요. 간단하게 기억나는 바가 있으면 평도 해보긴 할 건데, 뭐 1월에 읽은 책은 아무래도 기억 속에서 좀 희미하고, 그리고 최근에 읽은 책들은 좀 더 선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혹 제가 뭐 제대로 이야기 안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좀 기억이 희미해진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책들을 어떻게 밑에 놓을까? 지금 이게 집기가 보여드리기가 어려운데 좀 더 밀어봐. 아우, 이제 좀 공간이 확보가 되네요. 자, 첫 번째 선수들을 손으로 그냥 딱 꼽아볼게요. 권효선 작가의 각각의 계절과 레베카 리의 편집 만세라는 작품입니다. 뭐 두 작품 다 너무나 좋게 읽었던 작품들이에요. 추천하기에 손색이 없는 작품들이고, 편집 만세 같은 경우는 편집자의 여러 가지 시시콜콜한 에피소드부터 뭐 여러 가지 세부 사항들을 이야기해주는 책이긴 한데, 책을 좋아하신다면은 꼭 편집자에 관심이 없으셔도 충분히 재미있게 읽으시리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그런 실용서 같은 느낌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좀 모아놓은 편집자의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권효선 작가의 소설집이죠. 작년인가 교보에서 뽑은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인가 1위로 뽑혀서 소설집, 저도 요거 사서 읽어봤던 것 같은데, 확실히 유명하긴 했던 사슴벌레식 문답 있잖아요. 그 작품이 정말 좋긴 하더라고요. 권혜선 작가가 나이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글 자체가 엄청 오래됐다는 느낌이 잘 들지는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그런 느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되게 진중하고 무게감도 있고, 그러나 또 너무 올드하진 않고, 뭐 단편집 좋은 걸 찾으신다면은 권효선 작가의 가까의 계절은 충분히 좋은 선택이리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은 이 둘 중에서 제가 그나마 올해 좀 더 인상 깊었다라고 하는 책을 꼽아 보자면은, 근데 이거 어렵네요.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우면 어떡하죠? 가까의 계절이냐 편집만 쓰냐. 저는 편집만 세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의 계절이 너무 좋은 책이고 꼭 추천드리고 싶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편집만세라는 책이 읽으면서 즐거웠고 뭔가 새로운 거 알아가는 느낌이긴 했었어요. 가까이 계절 너무 좋긴 하지만 어쨌든 단편집이라는 면에서 뭐랄까 좀 더 임팩트 있는 경험을 해주었다라는 것은 편집만세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편집만세가 남고 가까이 계절은 내려가고. 근데 이거 시간이 만만치 않게 걸리는데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매치업은 정영준의 소설만세와 김주영의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 이 두 책이거든요. 이 두 책. 소설만세 같은 경우는 이제 정영준 소설가의 에세이예요. 산문집이고, 그 다음에 김주영 장편 소설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인데, 요거 제가 기억하기에 올해 초에 읽었거든요. 근데 상당히 좋았어요. 되게 좋았던 게, 요게 이제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약간은 그 마당 깊은 집이라고 작품 혹시 아실까요? 그 작품이 떠올리게 만드는 작품이긴 했었는데, 뭐 어찌 보면은 은희경 작가의 새해 선물과도 같은 작품으로 이제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어린 시절을, 또 시골의 어떤 일상적인 부분들을 이제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작품이 좀 더 괜찮았다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의 시선을 정말 어린아이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이 되게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은경 작가의 새해 선물 같은 경우 저는 읽으면서도 이게 애가 맞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정말 재미있는 작품이지만 때로는 애스럽지 않음이 조금 의아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이 김주영 작가의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충분히 애스러우면서
그래서 그 시선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다는 점이 상당히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 의외로 올드한 책이긴 해요. 뭐 내용 자체도 좀 옛날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무슨 교과서 같은 느낌인데 무척 좋았기 때문에 이 두 권 중에 꼽으라면은 소설만세도 즐겁게 읽긴 했지만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옛날에 MBC 그 느낌표 책을 읽읍시다 선정도서기도 했더라고요.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실라나? 자, 그 다음은 요거 두 권. 하나는 클레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고요. 하나는 이탈로 칼비노의 보이지 않는 도시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요 두 작품이죠. 요 두 개 중에 뭘 올릴까라고 싶다면은 저는 사실 클레어 키건 작품을 올리고 싶긴 해요. 이탈로 칼빈의 보이지 않는 도시들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인상 깊게 읽긴 했습니다만 뭐랄까 제가 기대한 바랑 좀 다르기도 했었고 작품을 읽다 보면 어느 정도 내용을 알 수가 있어서 그 뒤부터는 뭐 이런 걸 이야기하려 보는구나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가지고 뒤에는 슥슥 넘기게 되었던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처럼 사소한 것들 같은 경우는 워낙 베스트셀러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극찬을 했던 작품인데 읽어나가면서 짧은 작품에도 깊이가 상당히 있었고 여운이 되게 짙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이 올라가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매치업은 아베코보의 모래의 여자 그리고 예브게니 보돌라스킨 라우루스입니다. 모래의 여자도 참 좋았어요. 되게 충격적인 내용으로 모래 속의 구덩이에 함정에 빠지게 된 한 남자가 여기에서 어떤 여자와 함께 살게 되면서 탈출을 계속해서 꿈꾸게 되는데 좌절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러면서도 이 말도 안 되는 삶에 익숙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라우루스라는 작품은 저는 처음 읽어본 작가거든요. 무게니 보돌라스킨이라는 러시아 쪽 작가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뒤에 이제 장미의 이름 중세시대, 100년의 고독의 마술적 리얼리즘을 담은 소설이라 하거든요. 정말 다양한 좀 긴 역사의 이야기가 한 인물을 거쳐서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그 인물이 이름을 바꿔가면서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 부분에서 약간은 마술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도 되게 흡입력 있는 스토리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이 두 작품 중에 고르라면은 저는 이 라우루스를 좀 더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아요. 뭐랄까 물론 쉬운 작품은 아니긴 했었거든요. 근데 읽다 보면은 이 전반적인 스토리에 계속 빠지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읽는 재미가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작품을 좀 좋아하나 봐요. 약간의 중세 배경에 좀 마술적인 이야기들이 살짝씩 가미가 되면서 약간 무슨 전설 같은 이야기 느낌 말이죠. 그래서 이 작품 재밌게 읽었기 때문에 나중에 예브게니 보돌라스킨 작가의 비행사였나? 그런 작품도 한 권 더 읽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래의 여자 안타깝지만 여기서 그만 나가고 그 다음은 넌드릴러 화이트 노이즈랑 존 버거 결혼을 향하여 두 권이네요. 이 두 권 다 진짜 좋았거든요. 두 권 다 정말 괜찮았고 화이트 노이즈도 정말 괜찮았는데 이게 인상이 확실히 제가 결혼을 향하여를 좀 최근에 읽고 화이트 노이즈를 좀 더 이전에 읽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묘하게 결혼을 향하여가 인상이 좀 깊게 남는데요. 화이트 노이즈는 되게 풍자적인 느낌으로 미국 사회를 대변하고 있는 작품으로 블랙 코미디 같은 작품이에요. 뭐랄까 꼭 웃기다고 이야기할 건 아닌데 되게 기묘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 안에서 내부의 가족들이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재밌게 읽었고 되게 좋았다고 생각은 들긴 하는데 이 결혼을 향하여가 이제 결혼식으로 가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물론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긴 하지만 그 마지막에 결혼식으로 딱 향해서 결혼식을 묘사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게 너무나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임팩트가 너무나 세게 기억에 좀 남아가지고 짧으면서도 좀 굵직한 느낌을 주었던 이 결혼을 향하여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제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할 말이긴 한데요. 이게 떨어졌다고 해서 안 좋은 작품은 절대 아니에요. 다 하나같이 정말 주옥 같은 작품들이고 다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하거든요. 또 한편으로 뒤에 보다 보면은 안 좋은 작품도 분명히 있을 거고 나가 떨어진 작품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긴 하는데 벌써 이게 막 하나하나 재밌게 읽었던 작품들이 떨어지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그 다음 고정욱 작가의 나에게 나다움을 주기로 했다. 그리고 이거는 김승옥 작가의 무진기행이거든요. 사실 무진기행은 다 읽진 않았어요.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서 그냥 김승옥 작가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다가 무진기행이 나오면 다시 읽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에 한 2편 정도 이제 다시 들추어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나 글이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런 재능을 갖고 있으면 어떤 느낌일까? 잠시 부러운 마음도 가져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청소년 문학이고 약간의 자기계발서 같은 느낌까지는 아닌데 나다움을 찾아가는 5가지 마음 습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따지자면은 당연히 무진기행이 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개의 책
크기의 차이가 좀 심하군요. 자, 요거는 랜들 멀로의 아주 위험한 과학책이고요. 요거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입니다. 요 변신이 제가 기억하기에 올해 처음 읽었던 책이에요. 1월 1일인가에 제가 이제 대전을 내려갔나? 그러면서 그래도 책을 한 권 들고 내려가야지 라고 싶어서 요 변신 좀 짧은 작품을 들고 내려가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좋았어요. 확실히 이런 고전 작품들, 높은 평가를 받는 작품들은 다시 읽어도 정말 잘 썼구나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알고는 있는데 언제 읽어봤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하면은 다시 펼쳐보셔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뭐 너무 짧은 작품이니까요. 그런데 요 랜들 멀로의 아주 위험한 과학책, 이거 제가 그때 한창 과학에 좀 관심이 생겨서 재미있게 읽어보고자 했던 책인데 요거 진짜 재밌습니다. 정말 웃기고 정말 기상천외한 질문들이 가득가득하고 그것들을 풀어내는 이 랜들 멀로의 뭐 카툰 형식의 또 개그도 정말 일품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정말 재미있게 읽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지만 이 작품이 좀 더 인상 깊었다 올해는 요거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책이 올라가게 되는. 그 다음 요거를 비교해볼까요? 포로스터의 빵 굽는 타자기와 오르암 파묵의 내 이름은 빨강입니다. 포로스터 올해 이제 돌아가셨고 제가 그래서 최근에 뭐 포로스터의 작품을 여럿 읽기도 했었는데요. 이 빵 굽는 타자기는 포로스터의 자전적 이야기로 20대 뭐 그때 기점을 해서 여러 가지 글을 쓰며 살아왔던 20, 30대의 삶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내 이름은 빨강, 오르암 파묵의 내 이름은 빨강은 정말 기묘한 좀 분위기에 동서양이 만난 듯한 어떤 이스탄불을 배경으로 이 미술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동시에 어떤 사건, 살인사건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 좀 비교를 하자면 항상 umberto eco의 장미의 이름이랑 같이 생각나지 않나 싶어요. 그 두 작품 다 어떤 메인 테마의 이야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 살인과 추리 이런 이야기들이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르암 파묵의 이 작품 되게 재미있게 읽었고요. 뭐 장미의 이름과 비교해서 뭐가 더 낫냐라고 하면은 뭐 그거는 좀 선택하기 쉽지가 않긴 한데, 개인적으로 장미의 이름이 더 재밌긴 했었지만 뭐 다른 작가의 다른 작품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워낙 독특한 색채와 독특한 분위기가 있는 작품이어서 내 이름은 빨강 역시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작품인데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생각보다 역시 장편들은 읽어보면은 그렇게 막 무서워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막상 읽으면. 그래서 요 두 개 중에서는 내 이름은 빨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빵 굽는 타자기는 사실 제가 이번에 한 3번째, 4번째 읽어본 작품이긴 하거든요. 포로스트 작품 참 좋아하지만 올해 읽은 책 중에 분명히 더 올라갈 포로스트 작품이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빵 굽는 타자기는 여기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미륵 작가의 압록강은 흐른다와 토머스 세비지의 파워 오브 도그라는 작품입니다. 압록강은 흐른다는 이미륵 작가의 자전적인 이야기로 20세기 초반의 한국을 잘 보여주고 있고, 고향이나 어떤 이 과거에 대한 향수가 정말 짙게 묻어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약간 교과서적인 느낌이다. 실제로 독일 교과서에 실리기도 한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요 토머스 세비지의 파워 오브 도그는 살 때는 몰랐는데 이게 이제 약간의 동성애 코드를 퀴어 문학으로 분류가 되는 작품이고, 작품 내부에는 이제 목장이나 이런 황량한 어떤 평야를 배경으로 농장을 경영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되게 묘한 긴장감들이 있어요. 되게 저는 항상 느끼지만 퀴어 문학에는 그런 긴장감들이 기본으로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뭔가 견제하는, 또 알아보는데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는 그런 긴장감들이 전반에 깔려 있는데, 토머스 세비지의 파워 오브 도그 역시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고, 뭐 처음 읽어본 작가지만 되게 재미있게 읽었던 작품이긴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서부 평야 뭐 이런 배경이라 하면 항상 코멘 메카시를 많이 떠올리고, 코멘 메카시가 정말 최고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작품 역시도 괜찮았던 작품이고요. 그런데 이 두 작품 중에서 무엇을 올릴까라고 이야기하면 압록강은 흐른다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 이미륵 작가 작품을 이번에 처음 읽어봤는데 글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 정겹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뭐랄까 당연히 오래된 이야기죠. 오래된 문체고, 그런데 그 문장 하나하나가 뭔가 되게 따스한 기운을 갖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너무 슬프게도 느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정말 잘 읽은 작품이어가지고 압록강은 흐른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것도 한번 건드려 볼까요? 존 그린 에세이 인간 중심의 행성에 살기 위하여, 그리고 페소아의 불안의 책 두 권입니다. 페소아 책은 좀 낡았네요. 제가 막 다루는 바람에. 인간 중심의 행성에 살기 위하여 구독자분의 추천으로 읽어본 인류세 리뷰, 자신의 주변에 있는 현대 인류의 여러 가지 어떤 뭐 장소라든지 또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리뷰하는 작품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 일반적인 뭐 책 리뷰, 영화 리뷰 이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 자판, 뭐 커티 자판을 리뷰한다든지 아니면 뭐 iOS 노트 앱 같은 걸 리뷰한다든지 되게 생각지도 못했던 걸 리뷰해요. 근데 그 리뷰가 절대 가볍지 않거든요. 작가의 생각이 당연히 들어가 있고 동시에 어떤 통찰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리뷰라면은 확실히 재미있겠구나. 기존 리뷰랑 되게 독자적인 노선을 가면서 값어치 있는 그런 글들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따라해보고 싶긴 한데 쉽지 않죠. 뭐 저도 한번 리뷰를 이런 거를 한번 해볼까요? 에스프레소 텀블러 이런 거를 가지고 한번 제 나름대로 써보면은 비슷한 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재미있게 읽었던 작품이어서 여러분들 에세이 좋아하시고 가벼운 에세이가 아니라 좀 잘 쓴 에세이를 읽어보고 싶다 하시면은 참신한 것 요거 읽어보시길 추천드리는데, 사실 이 패소와의 불안의 책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뭐 길게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패소와의 불안의 책은 너무 좋았던 작품이고 읽기는 분명히 힘들었고 오래 걸려서 읽긴 했지만 아껴서 읽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책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패소와의 불안이나 패소와의 일상이나 여러 것들이 이제 패소와만의 시각으로 서술된, 사실은 이제 소설이긴 하죠. 뭔가 산문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사실은 소설이긴 합니다. 너무 좋았던 작품이어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 작품 읽어보시면은 되게 짧게 나눠져 있는 이야기들 속에서 나도 글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절로 하시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옆에 두고 계속해서 언젠가 한 번씩 더 펼쳐보고 싶은, 펼쳐보진 않더라도 곁엔 두고 싶은 작품이지 않나 싶어요. 패소와의 불안의 책을 올리고 인류새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너무 쟁쟁한데 이거는 미쳤는데. 이게 자, 정지하 작가의 아버지의 해방일지 그리고 코멘 메카시의 국경을 넘어거든요. 이거 두 권이 붙네요. 사실 이 두 작품 다 너무나 좋게 읽었던 작품이거든요. 정지하 작가의 장편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제가 최근에 읽어봤는데 읽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던 책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되게 잘 쓰는 작품이라 생각이 들고, 아버지의 죽음으로부터 아버지의 장례식장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아버지의 몰랐던 모습들, 내가 그동안 좀 오해했던 또는 이제 미워했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들을 점차 다른 모습들을 알게 되면서 좀 극복해 나가는, 마지막에 되게 뭉클한 감동을 주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때 열심히 베스트셀러일 때 왜 내가 안 읽어봤나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멘 메카시의 국경을 넘어가 이렇게 딱 등장해버리면은 이게 좀 상대가 너무 세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코멘 메카시 작품들을 읽을 때마다 진짜 감탄을 하면서 읽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진짜 독보적이다. 특히나 이 서부 평원이나 이런 황량한 멕시코 국경지대를 나타내는 그 분위기만큼은 정말 독보적이다. 제가 읽어본 어느 작가도 코멘 메카시만큼이 서부 평야를, 멕시코 국경지대를 이 뭔가 말을 타고 쓸쓸히 걸어가는 이 외로운 모습들을 잘 그려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잘 모르겠거든요. 이 두 권으로 하자면은 뭐 국경을 넘어가 올라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지하 작가 작품도 정말 좋았는데 간만에 진짜 울컥했는데 말이죠. 자, 그 다음 좀 가벼운 작품들도 있네요. 포로스트의 어둠 속의 남자랑 박하익 장편 동화 도깨비폰을 해지하시겠습니까? 인데요. 이 작품 의외로 동화여서 뭐 한 중학생 정도가 읽어보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되게 재밌어가지고 뭔가 표현이나 비유 같은 게 되게 참신했던 것 같아요, 설정이. 그래서 요거 만약에 주변에 청소년, 중학생 혹은 초등학생 고학년 정도 있으면은 선물해서 읽어보게 하면은 또 재미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무래도 포로스트의 어둠 속의 남자랑 비교했을 때는 포로스트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요거 좀 처음엔 되게 진짜 재밌었거든요. 뭐랄까 되게 기묘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소설가가 쓰는 이야기가 정말 살아서 움직인 듯한 느낌을 주면서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가 뚝 하고 끊겨버리고 원래 이제 현실 세계에 있는 이야기로 쑥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은 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마무리가 되게 좋았고 결국에는 뭐 포로스터 작품이어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던 작품입니다. 좀 설명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들긴 하는데요. 포로스터를 좋아하신다면 뭐 당연히 읽어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의 남자를 올리고 도깨비폰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미치겠다. 커트보니것의 제오도살장이랑 민태기 작가의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어쨌든 제가 일로서 읽어본 작품이긴 한데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뭔가 우리의 조상들, 조선시대 또 이제 뭐 옛날 한국들은 서양 과학에는 전혀 몰랐다, 이런 것들은 알지 못했다, 되게 과학적으로 후진국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실제로도 많이 뒤처져 있긴 했지만 되게 의외였던 점이 이 100년 전의 이 시기에도 뭔가 상대성 이론을 알리기 위해서
막 전국 순회 강연이 있었다. 이런 것들은 너무 놀라운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정말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과학적인 분투, 과학을 알리고자 하는 분투, 연구하고자 하는 분투, 그런 것들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만 막상 이게 정말 많다 보니까 읽을 때는 좀 머리가 어질어질해지기도 합니다. 이 작가가 얼마나 많이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했을까, 그게 되게 감탄스러웠던 작품인데, 커트버니것의 제5도살장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재밌습니다. 그냥 재밌는 작품이고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시간여행을 하기 때문에 빌리 필그림이라는 주인공이 뭔가 뭐 SF인가 뭐 판타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은 어떤 자유의지의 문제, 늘 이제 커트버니것 하면은 자유의지 문제를 같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 작품 내부에서 특정 표현들, 뭐 그런 거지, 이런 표현들을 계속 읽어나가 보시다 보면은 결국엔 빠져드는 작품이다. 초반에 시간 여행을 하다 보니까 계속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뭔 내용이야 하고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읽고 나시면은 뭐 잘 쓴 데는 당연히 부정할 수 없는 작품이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커트버니것 특유의 어떤 그 개그 있어요. 뭐 어떤 블랙 유머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취향만 맞으신다면 이거는 진짜 좋은 작품이라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한 3-4번 이상 읽은 작품입니다. 둘 중에 뭘 올리냐? 커트버니것을 올려야겠죠. 커트버니것이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은 포로스터의 겨울일기, 그리고 윌리엄 버러스의 퀴어라는 작품인데요. 요거는 이제 펭귄, 마카롱이 아니라 레드 에디션인가 아마 그걸로 나왔던 퀴어 문학들을 모아놓은 전집일 거예요. 어떤 시리즈일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의 절판이라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읽은 작품 중에 하나라서 되게 기억에 선명하긴 한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퀴어 문학을 그래도 일부러 찾아서 읽는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또 안 읽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읽다 보면은 아까 뭐 나왔던 작품들도 있고 이런 작품들을 읽었구나 하고 생각이 같이 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퀴어 문학 특유의 분위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긴장 관계 있잖아요. 그거를 이 윌리엄 버러스에서 더 많이 느껴가지고 뭔가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것인가라고 좀 본격적으로 자각을 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요거 퀴어 문학 좋아하신다면 당연히 읽어봐야 되는 윌리엄 버러스의 대표작이라기보다는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 윌리엄 버러스의 아마 대표작은 네이키드 런치인가라는 작품이 아마 있을 건데 그게 더 유명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작품 구하실 수 있으면은 짧은 작품이니까 읽어보시기엔 좋다고 생각은 들긴 해요. 늘 퀴어 문학은 약간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초반에 이제 뭐 어떤 고뇌나 고민 이런 것들이 당연히 성 정체성과 관련해서 어떤 삶에 관해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어떤 연인, 다른 이제 동성애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기싸움이 계속해서 펼쳐지거든요. 뭐랄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나와 같이 이 같은 방으로 침대로 가려고 할까? 이런 기싸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는 약간의 어떤 뭐 성애, 그리고 어떤 쾌락적인 또 사랑의 이런 분위기가 뿜뿜 풍기다가 결국 그 끝에 가서는 대체적으로는 좋은 결말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늘 결국 헤어지거나 상실하거나 비참한 결말을 맞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윌리엄 버러스의 퀴어, 최근에 읽은 작품으로서 기억에 좀 많이 남는 작품이긴 한데, 포로스터의 겨울일기. 이게 포로스터를 이번 달에 좀 많이 읽었다 보니까, 이번 달이 아니죠, 올해 좀 많이 읽었다 보니까 이렇게 또 나오긴 했는데 이 작품 진짜 괜찮았어요. 포로스터의 자전적 이야기고요. 아까 이제 그 빵 굽는 타자기와 포로스터의 글쓰기, 20, 30대의 어떤 글쓰기를 다룬 자전적 이야기를 한다면은 요거는 포로스터가 60대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을 되새기면서 쓴 작품이거든요. 작품의 초반부는 어린아이 입장에서 눈을 보면서 시작하는 느낌이었던 것 같고, 작품의 끝은 노인이 되어서, 맞나? 아니 그 반대인가? 아무튼 그 수미상관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고, 내부에서도 아름다운 문장들, 그리고 동시에 이 작가가 늙어가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어떤 짙은 후회까지는 아니고 여러 가지 그리움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동시에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역시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같이 너무나 잘 느낄 수 있는 작품이어서 이 작품 좀 추천드리고 싶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판매하나 모르겠어요. 아마 절판됐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문장 너무 좋아요. 문이 닫히고 또 다른 문이 열렸다. 당신은 인생의 겨울로 들어섰다. 아주 멋진 작품이었고 겨울일기가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 두 권 다 최근에 읽은 작품인데, 이언 맥큐어는 나 같은 기계들과 엠페디먼의 서재 결혼시키기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선 서재 결혼시키기 지금 한 30-40페이지 남긴 했는데 재밌게 읽긴 해가지고 뭐랄까 목록에 포함 안 시키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요 나 같은 기계들 같은 경우는 AI 대체 역사를 품은 작품이고 AI를 주제로 한 작품이어서 되게 흥미로운 질문들을 많이 던져줍니다. 우리가 이런 정말 실제로 움직이고 인간과 구별할 수 없는 인공지능이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나와 함께 대화를 하게 된다면 나는 그를 인간으로 대할 수 있을까? 어떤 존재로 대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고뇌를 계속 안겨주는 작품이고요. 작품의 소재 자체가 너무나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읽어 나가시면서 그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뇌를, 인간적인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혹은 기대 이런 것들을 동시에 품게 되는 작품이었는데, 요 엠페디먼의 서재 결혼시키기는 그냥 책을 사랑하다 못해 정말 솔직히 이야기하면 거의 광적인 저자의 여러 가지 책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거든요. 저도 책을 좋아하는데 엠페디먼만큼은 정말 아닌 것 같고요. 뭐랄까 괴짜다 싶을 정도로 책을 엄청나게 사랑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남편도 그렇고 주변에 가족도 그렇고 죄다 그래요. 어떤 의미로는 가족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책 덕후라면 너무나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이어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요즘같이 소설이 좀 거북스럽다, 좀 가벼운 에세이 읽어보고 싶다, 또 약간 재미있고 책 이야기에 들어가 있다 하면 좋겠다 싶으시면은 너무나 추천드리는 작품입니다. 이 두 권 중에는 서재 결혼시키기를 올리긴 하겠습니다. 최근에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요. 그 다음 이 두 권이네요. 근데 많이 했어요 진짜. 자, 김영하 작가의 아랑은 왜랑, 게브리엘 제빈의 내일 또 내일이란 작품입니다. 이 김영하 작가의 아랑은 왜 정말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뭐랄까 형식이 되게 독특해서요. 마치 누군가 작가가 직접 어떤 창작 노트를 말해주는 느낌이에요. 자, 여기서 이렇게 쓸 건데 그런데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비틀어 보는 것은 어떨까? 정말 이런 식으로 작품을 이제 서술해 나가거든요. 근데 창작 노트는 당연히 아니고요. 소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읽어 나가시면서 마치 내가 이야기 창작에 함께하는 듯한 느낌, 이 이야기에 정말 빠져드는 듯한 느낌을 되게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읽은 작품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소설이 이런 방식으로도 흘러갈 수 있구나 라는 면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이고, 게브리엘 제빈의 네또네또네라고 부른 내일 또 내일은 게임 회사를 운영하는 20대 젊은 애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당연히 사랑도 있고 또는 이제 서로의 어떤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헤어짐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게임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게임 이야기라고 하니까 관심이 생겨서 읽어보긴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내부에 익숙한 게임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아마 게임을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게임 해봤지, 혹은 이거 이야기는 들어봤지, 너무나 유명한 게임이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같이 흘러가긴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정말 이 작품이 좀 독특하고 참신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어찌되었건 게임이라는 소재를 단순히 그냥 있는 소재, 그냥 툭 던지고 마는 그런 식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작품의 메인으로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중심으로서 정말 잘 활용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높이 사고 싶어서 상당히 긴 작품임에도 읽다 보면은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는 작품이고요. 다만 주인공들이 진짜 답답하게 좀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이게 안 좋은 결말로 갈 거란 걸 모르는 건가? 아니 무슨 애들도 아니고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애들이긴 해요. 이게 10대부터 20대 초반 이런 이야기여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그치, 그때는 모를 수 있지, 이렇게 좀 치기 어린 선택을 할 수 있지 라고도 같이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두 권 중에 둘 다 너무 좋은 작품이었고 개인적으로는 다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인데, 네또네또네가 좀 많이 인상이 깊었어요. 이런 식의 게임을 소재로 한, 게임을 이제 갖다 쓴 작품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인상적이었다는 점에서 이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랑은해가 떨어졌고 이제 몇 권 안 남았어요. 빠따 길다. 근데 이거 편집 어떻게 해요? 나 할 수 있을까? 자막은 진짜 못 달 것 같은데 저 지금 쉬지 않고 30분 넘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가능할까요? 하나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저녁 무렵의 면도하기고요. 하나는 유은실 작가의 순례주택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순례주택 같은 경우는 청소년 문학이고요. 이 순례주택에 들어가게 된 한 가족의 이야기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가족 이야기가 그나마 정상인 이 주인공은 괜찮은데 주인공의 엄마, 아빠, 그리고 이제 언니, 정말 뭐랄까 속 터지게 하는 인간들이거든요. 읽다 보면은 이거는 그냥 예의 없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모질이 같은 인간들인데 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화가 나요. 사람을 정말 무례하게 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청소년 문학이니까 좀 캐릭터들을 단순화시키고 극대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읽으면서
휴 하고 계속 내려놓아야 됐던 작품이고요. 그 외에 그럼에도 이제 술래 씨와의 대화나 이런 것들은 좋았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청소년 문학으로서는 되게 좋은 작품이라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저녁 무렵의 면도하기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잡지에 연재했던 짧은 글들을 어떤 사파와 함께 모아놓은 작품이에요. 이 작품 상당히 위트가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의외로 무라카미 하루키가 되게 짧은 시기에 잡문이라고 불릴 만한 에세이라든지 이런 글들도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위트가 있어가지고 가볍게 읽어보기 좋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 작품 정말 오랜만에 읽는 무라카미 하루키 작품이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피식피식 웃게 되기도 하고 나도 좀 글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제 덩달아 같이 하게 되는, 그래서 요 두 권 중에서라면은 저녁 무렵의 면도하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시리즈 이제 첫 번째 무라카미 라디오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이제 아마 여러 시리즈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것들도 만약에 나중에 구하면은 충분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같이 들긴 합니다. 술래주택이 떨어지고 그 다음 요 작품이 드디어 왔군요. 무거워. 자, 요거는 에거사 크리스티의 영시를 향하여 작품이고 요거는 포로스트의 4321입니다. 두 작품 너무나 재미있는 작품이죠. 영시를 향하여, 에거사 크리스티 이건 못 참지. 너무나 좀 재미있고 읽으면서 역시 추리소설의 대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작가가 에거사 크리스티잖아요. 이 작품 역시 너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옛날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군더더기 없다는 생각을 같이 하게 되었고, 언제든 뭔가 휴가 기간에든 좀 킬링 타임용으로든 좀 좋은 추리소설 읽고 싶다 하면은 여전히 너무나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4321 제가 가장 최근에 읽었던 포로스터의 역작이죠. 이 작품을 빼놓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두 작품 중에서 두 작품 다 재밌게 읽긴 했지만 4321을 너무나 최근에 좀 감명 깊게 읽기도 했었고 많이 시간을 들였다 보니까 기억 속에 좀 깊게 남기도 하고요. 4321이 올라가는 것이 좀 더 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4321에 관련돼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아마 지난 영상에 길게 이야기를 해놓지 않았나 싶어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31까지 올라갔고 또 포로스터 작품이 이게 포로스터는 대부분 올라가네요. 포로스트의 내면 보고서와 이거는 지안글 김성라 그림의 오늘부터 베프입니다. 이거는 동화책이고요. 이거는 포로스터의 역시나 자전적 이야기 내면 보고서인데요. 이거는 포로스트의 어린 시절 회고록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겨울일기가 뭔가 이게 노년에 나이 들어서 어린 시절부터 여러 가지를 회고한 느낌이라면 주로 내면 보고서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좀 많이 서술하고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청춘 시절의 글까지 담고 있긴 해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 포로스트의 자전적인 삶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아까 빵 굽는 타자기, 내면 보고서, 그리고 겨울일기 요 정도 읽어보시면은 아마 대부분 포로스트의 삶을 좀 아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외에 다른 책도 아마 있을 수 있긴 한데 제가 지금 그걸 생각하느라 시간을 보내면 영상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요 정도로 하고, 두 권 중에서는 동화 물론 좋긴 했지만 제 취향이라면 당연히 소설 쪽이니까 포로스터의 내면 보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은 포로스터는 무슨 프리패스냐, 계속해서 올라가냐, 너무 많이 읽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올해 포로스터가 이제 사망을 하면서 좀 그간 밀려왔던 안 읽었던 포로스터 책을 제가 쭉 다 읽었다 보니까 이렇게 목록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마지막이네요. 벌써 마지막은 요거 두 권이네요. 요게 요렇게 만납니다. 자, 하나는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엔카스네 녹스라는 작품입니다. 책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차이나는 엔카스네 녹스는 장정이 55,000원짜리 비싼 책이고 랩을 열어보면은 마치 아코디언처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둘 중에 뭘 올리냐 하면은 사실 엔카스네 녹스가 올라가는 게 당연하지 않나 싶고요.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은 매년 저도 챙겨서 읽고 좋은 작품집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뭐가 더 인상 깊냐, 그리고 또 책장에 오래 남을 것이냐, 책장 속에서 기록이 될 것이냐, 내 기억 속에서 라고 한다면은 엔카스네 녹스가 단연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나 좋게 읽었던 작품이고 이게 되게 55,000원짜리고 두꺼워 보이지만 실제로 읽으시는데 시간은 1시간 좀 넘게밖에 안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내부가 결국에 텍스트 양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근데 그보다는 약간 예술작품을 어떤 미술품을 관람하는 느낌으로 또 음미하는 느낌으로 하나씩 문장들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되게 이 상실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작품은 소장 가치도 충분하고 읽어보시기에도 너무 좋은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거 어떡하죠? 지금 40분이 넘었거든요.
이걸 또 이제 계속 월드컵 올려야 되잖아. 미치겠는데. 빠르게 가볼까요? 이제부터는 뭐 설명 한 번씩 했었잖아요. 대충이라도 설명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순위만 올리도록 할게요. 431과 겨울일기 너무 좋긴 했지만 431의 임팩트를 빼놓을 순 없습니다. 431 올라가고요. 그 다음 서재 결혼시키기랑 커트 보니것 두 작품 너무나 재밌게 읽긴 했지만 최근에 서재 결혼시키기를 처음 읽어보기도 했고 이거 너무나 취향에 맞는 책 덕후를 위한 책이기 때문에 서재 결혼시키기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둠 속의 남자 대 국경을 넘어. 자, 여기에서 포레스터가 이제 떨어질 때가 됐죠. 국경을 넘어 메카시 최고죠. 패소화 대 무진기행. 요것도 뭐 선택이 쉽네요. 무진기행 좋은 작품이지. 패소화 제 어떤 몇 개월간을 책임지었던 패소화 올라갑니다. 결혼을 향하여 대 압록강을 흐른다. 요거 사실 이제 이 이미릭 작가의 압록강을 흐른다가 되게 의외인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일로서 읽게 되었고 그래서 기대를 별로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압록강을 흐른다. 인상적이었거든요. 요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라우루스 대 내 이름은 빨강. 요건 좀 선택이 어렵네요. 비슷한 위치거든요. 라우루스도 그렇고 내 이름은 빨강도 그렇고 뭔가 서사적으로도 뭔가 분위기도 약간 비슷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서술적으로 좀 비슷하네요. 뭐 서사적으로 꼭 비슷하다고 보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약간의 마술적인 이야기들이나 마치 옛날 이야기를 들려준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긴 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 이거 어렵긴 하다. 라우루스도 괜찮았는데 근데 내 이름은 빨강을 올리긴 하겠습니다. 라우루스도 참 괜찮긴 했지만 내 이름은 빨강이 주는 임팩트가 좀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근데 늘 이거 내 이름은 빨강 생각하면은 장미의 이름을 같이 꼭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결국엔 장미의 이름을 더 높게 쳐주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거. 자, 그 다음은 바로 앵카슨 녹스와 이처럼 사소한 것들인데요. 이거 막상 막하인 게 이처럼 사소한 것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어렵다. 두 작품 다 너무 좋았는데 앵카슨 녹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두 작품 다 나름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짧은 작품이 좋을 수 있나? 라고 싶기도 했었고 이런 어떤 신기한 장정에 새로운 독서 경험을 주는 책도 나름 처음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 경험이 너무 셌던 것 같아요. 무슨 아코디언식으로 펼치면서 읽는 마치 누군가의 노트를 구경하는 듯한 그 느낌. 근데 그 독서 경험 자체가 읽는 느낌 자체를 새롭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앵카슨 녹스가 올라가는 게 맞지 않나. 좋은 작품인데 이처럼 사소한 것들은 여기서 내려갑니다. 그 다음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랑 넷도 내거든요. 둘 다 너무 당연히 좋은 작품이고 김지영 작가의 장편소설 이것도 충분히 읽어볼 만한 작품인데 뭐가 좀 더 임팩트 있었냐, 그러니까 잘 썼냐를 떠나서 기억에 좀 더 남느냐 하면 넷도네가 아무래도 장편이고 게임 이야기가 들어가서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이게 뭐 표지가 제대로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넷도네가 올라가고요.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자, 그다음 요거 편집만세랑 아주 위험한 과학책이거든요. 요 두 개가 생각해보면 되게 비슷한 성격의 책이에요. 하나는 문과적인 TMI들이 가득 있는 책 덕후들이 좋아할 만한 책이고 하나는 과학적인 TMI가 가득 있는 뭔가 과학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책이거든요. 두 권 다 너무 재미있게 읽긴 했지만 사실 이 아주 위험한 과학책이 저한테는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너무나 웃긴 부분들도 많아서 요거는 시리즈로 갖고 있어도 되겠다라고 같이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두 권 중에선 아주 위험한 과학책이 올라가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의외예요. 막상 월드컵 같은 거 해보면은 이게 올라간다고? 이 수많은 목록 중에 이게 올라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같이 하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 내면 보고서 대 저녁 무렵에 면도하기죠. 포로스터네요 또. 저는 이제 사실 마음속에 어느 정도 431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포로스터를 또 올리는 것은 좀 뭐하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라카미 LK요 무라카미 라디오 역시도 너무나 재미있게 읽기도 했었고요. 진짜 읽어보면은 웃음이 같이 나와요. 웃긴 사람이었네 이 사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녁 무렵에 면도하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다. 자, 그럼 바로 더 해야 되죠. 이렇게 몇 번을 더 해야 되는가? 내 이름은 빨강 대 압록강을 흐른다. 내 이름은 빨강 대 압록강을 흐른다. 내 이름은 빨강 대 압록강을 흐른다. 압록강을 흐른다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선택이 어려워져요. 다 좋은 작품들만 올라왔다 보고 인상적인 작품들만 올라왔다 보니까 이때부터 선택이 좀 어려워지는데
저는 압록강 흐른다 올리겠습니다. 이거 좀 의외죠. 내일은 빨강도 올라가도 충분히 이상하지 않은데 이게 최근에 읽어서도 그렇고 뭔가 한국적인 정서가 되게 취향에 맞아가지고 내 이름이 아니라 압록강 흐른다가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은 바로 국경을 넘어대 네또네또네를 한번 해볼까요? 국경을 넘어대 네또네또네. 자, 이거는 좀 선택이 쉽네요. 국경을 넘어입니다. 게브리엘 제빈의 작품 좀 인상적이고 독특해서 참신하긴 했지만 고엔 메카시를 넘을 순 없죠. 국경을 넘어 너무나 좋았던, 진짜 국경 3부작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게 뭐 취향이 맞으실지 모르겠지만 모두 다 예쁜 말들, 국경을 넘어, 그리고 평화의 도시들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작가거든요. 그 다음 요거랑 요거 엔카슨 녹스 대 무라카미 하루키 전형물의 면도하기. 두 개를 비교하자면 아무래도 그 무게감의 차이에서 엔카슨 녹스가 올라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전형물의 면도하기는 좀 가볍게 읽어보는 짧은 에세이, 잡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으니까요. 그 다음 아주 위험한 과학책 대 4321. 이것도 선택이 좀 쉽네요. 아무리 제가 이제 이 작품을 재미있게 읽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프로스터 또 소설 빼먹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최근에 인상 깊게 읽기도 했으니까 프로스터 4321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요거 두 권이네요. 페소아 대 사제 결혼시키기. 두 작품 다 정말 좋은 작품이었고, 요거는 뭔가 유쾌해서 또 기분 좋게 읽을 수 있는 책이어서 서재 결혼시키기가 너무 좋았는데, 불안의 책은 읽으면서 힘들었거든요. 힘들면서도 어떻게 읽어야 될까 이렇게 많이 고민을 했던 작품이고요. 근데 고뇌를 안겨준 작품이 좀 더 좋기도 했었고, 요거는 뭐 여러모로 계속 제가 좀 곱씹어보고 싶은 책이기도 해서 두 권 중에 요것도 역시 무게감 때문에 불안의 책을 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권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권이네? 다섯 권이네. 하나가 부전승으로 올라가야겠는데요. 그래도 좀 순서를 섞어서 가자면은 국경을 넘어대 불안의 책.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부터 한번 10권, 20권 정도부터는 아까 전부터는 어느 책이든 아마 읽어보셔도 좋은 작품들일 거예요. 아마 쟁쟁한 후보들을 나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다 좋은 작품인데 이 두 권 중에 선택을 해야 되니까 제가 너무 괴로운 거 있죠. 국경을 넘어 정말 좋았는데 불안의 책 말도 못하는데 저한테 좀 더 많이 영향을 준 작품. 제가 좀 삶을 좀 더 곱씹어보게 되고 뭐랄까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된 작품은 불안의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괜히 패소화 하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패소화 올라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 엔카슨 대 431 두꺼운 책들이 만났군요. 오늘 이거 두 권짜리인데 엔카슨 대 431 엔카슨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독서 경험이 너무나 독특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도 혹시 뭐 이 책을 너무 살 여력이 안 된다 하면은 집에 초청해서 잠깐 1시간 동안 읽어보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되게 독특한 책이었는데 431 포로스터를 추모하는 의미로도 읽어보았던 이 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제가 이제 뭐 꼭 포로스터를 이렇게 좋아하나? 저는 사실 제가 포로스터를 막 그렇게 좋아하나 싶긴 했었는데 이제는 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한 권 남았던 압록강을 흐른다가 부전승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거 진짜 의외예요. 저는 좋긴 했는데 이 압록강을 흐른다가 여기까지 올라올 거라고는 당연히 생각을 못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바로 비교를 해보죠. 근데 세 권이니까 세 권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을까도 싶긴 하지만 그래도 세 권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았냐? 압록강을 흐른다, 그리고 포로스터, 그리고 불안의 책 세 권 중에라고 한다면은 일단 솔직히 압록강을 흐른다는 여기서 살짝 빠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431이냐 패소하냐, 포로스터냐 패소하냐인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431이 너무나 좋게 읽었고 정말 이런 식으로 시도한 여러 방식으로 삶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탐구한 작품은 너무나 칭찬받아야 되고 그 시도 자체가 존경받는 작품이라 생각이 들긴 하지만 패소하가 역시 기억에 남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괴로워하기도 했고 동시에 나는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기도 했고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게 되기도 한 책이었어요. 뭐 이런 식의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긴 한데 가끔 글을 너무나 잘 쓰고 싶다는 열망을 느끼게 만드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 작품 중에 하나가 요 패소아의 불안의 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올해 상반기에 읽었던 가장 좋은 책은
패소와의 불안의 책이 차지하게 되었네요. 와, 쉬지 않고 50분을 넘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 중간중간에 말실수하거나 말을 끊어서 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만 조금 짧게 탁탁탁 편집을 하고 자막은 아마 넣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막 넣으려면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아무튼 여기까지 제가 좀 충동적으로 상반기 결산이라 해놓고 상반기에 읽었던 모든 책을 꺼내서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뭐 제대로 된 이야기도 못하고 시간에 쫓기면서 타타타타 넘어간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야 지 혼자 이야기하고 끝나버렸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부디 재밌게 보셨다면, 요게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면 올 하반기에도 한 번 더 시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컨텐츠가 괜찮게 여겨지신다면은 추천도 해주시고 또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힘들 것 같아요. 50분짜리를 누가 봐. 거의 1시간짜리인데 그죠? 1시간짜리 누가 보겠어. 아무튼 저는 이제 정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땀이 등에서 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봐주시느라 정말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에 책 이야기로 또 하반기의 책을 천천히 쌓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들어가세요.